환청은 내 귀에다가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 식으로 말을 걸거든요. 야, 너 저기 가서 뭐 책을 집어 그러면은 아니야, 나는 책 안 집을 거야 라고 혼잣말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1대1로 대화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막 계속 말을 하니까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정말 다양하게 오시거든요. 젊으신 분들도 오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오시고 환자분들이 정신과에 오시는 거를 특히나 처음 진료를 하시면 많이 두려워하시죠. 병식이 없는 분들, 병에 있다라는 걸 모르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병원에 오는 거를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죠. 일단은 안심시키기가 먼저겠죠. 랍보라고 하는 환자 치료자와의 관계가 있는데 그 랍보 형성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쌓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조현병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유병률이 1%라서 100명이 모이면 1명은 조현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고 증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있는데 양성 증상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환청, 망상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음성 증상은 왜 조현병 환자분들이 얼굴에 표정이 없고 감정을 못 느껴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플랫한 상태를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활동량도 굉장히 적어지고 사람들도 안 만나게 되고 자꾸 집안에서 위생 상태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요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조현병의 신호는 양성 증상이나 음성 증상에 따라서 보여지는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청이 있거나 망상이 있으면 막 혼잣말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환청이 들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음성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위생 개념이 없어서 한 달 내내 씻지도 않고 자꾸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조현병의 음성 증상일 수도 있을 거고 저도 이제 아유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환청은 내 귀에다가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 식으로 말을 걸거든요. 현실 검증력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면 이 이야기가 환청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환청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여러 명이서 환자에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환청이 들리면 그 환청과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환청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야, 너 저기 가서 뭐 책을 집어 그러면은 아니야, 나는 책 안 집을 거야 라고 혼잣말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생각해보세요. 1대1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청 때문에 주변에 한 4-5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대1로 대화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막 계속 말을 하니까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하세요. 조현병은 절대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약물 치료를 안 하면 저희가 속된 말로 뇌가 엉겨붙는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뇌가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주로 조현병은 도파민과 연관이 가장 많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도파민 뇌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을 드셔야지만 반드시 좋아지고 약을 드시지 않고 치료를 방치하게 되면 점점 환청도 더 심해지고 망상도 더 심해질 거고 음성 증상도 점점 더 심해지면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퇴행을 하게 돼요. 완치는 가능하고요. 약을 드시면 훨씬 더 좋아지시고 다만 그 완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 기간을 약을 먹고 약을 끊어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조현병은 좀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데 약을 먹는다고 DNA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물론 약을 드시고 완치가 되고 약도 끊으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많은 확률에게서 약을 계속 꾸준히 드셔야지만 증상이 없어지고 호전이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완치는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조울증과 우울증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조증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우울증만 있다면 그건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고요. 우울증도 있지만 조증의 기간이 있으면 환자분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기분이 막 우울했다가 저녁에는 막 기분이 붕붕 떠서 막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상태를 조울증 아니에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건 사실 조울증이 아니고요. 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조증의 기간이 있어야 돼요. 기분이 고양된 상태로 일주일 이상 에너지가 넘치고 잠을 안 자도 무언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평소보다 활동량도 많아지고 에너지가 막 넘쳐서 잠을 안 자고도 계속 기분이 들뜬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이 돼야 조증이고요. 일주일까지는 아니지만 3일 이상이 지속이 된다면 그건 경조증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경조증이 있다면 그거는 조울증 2형이고요.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 2형이고 조증과 우울증이 있다면 그거는 양극성 장애 1형, 그러니까 조울증 1형인 거죠.
조울증의 신호는 일단은 우울증이 대부분 먼저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신 역동학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 우울감을 견디지 못해서 반대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너무 우울해서 이걸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오히려 반대로 기분이 너무 들떠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조울증의 신호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울증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조증이라고 하는 기간이 내가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울증과 조울증을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사실 쓰는 약물이 달라요. 우울증은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조울증은 기분 조절제라고 하는 리튬이나 발프로산이라고 하는 쓰는 약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되죠. 우울증과 조증이 같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우울증의 에피소드도 또 생길 거고, 조증의 에피소드도 또 생길 거고요. 그 에피소드가 생기는 주기는 정말 환자분마다 다르시거든요. 조증의 기간이 한 달 있었다가 나머지 11개월은 우울증이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우울증의 에피소드와 조증의 에피소드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네, 이것도 충분히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완치의 개념이거든요. 물론 약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복용을 하게 되면 약을 먹지 않더라도 완치가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계속 꾸준히 장기간 동안 약을 복용해야 될 가능성도 높기는 높죠. 먼저 분노 조절 장애는 정신과적으로는 그런 질환은 없고요. 이제 많이들 혼용해서 사용하는 게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IED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분노 조절 장애는 그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분노 조절 잘해.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분노 조절 장애는 강자한테도 강하고요. 약자한테도 강해요. 실제 이게 교과서적으로도 나온 내용인데, 옆에 경찰관이 있더라도 그 화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 사람한테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내가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신과적으로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특정 대상에게 화를 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화를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만하게 본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더라도 이 사람은 이거를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건 아닐까. 많죠. 화를 못 참겠다, 짜증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문제로 많이들 오시고, 분노 조절 장애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우울증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 중에 우울감도 있지만, 우울하다라는 감정을 짜증이 나고 화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케이스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거의 다 대부분들은 교도소에 계세요, 이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경찰관이 있건 없건, 정말 옆에 마동석이 있건 없건, 정말 이 화를 주체를 하지를 못해요. 그 정도가 돼야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황장애는 현대인에게서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많이들 병원에도 오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호흡 증상이 있으면 공황장애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과호흡 증상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황 발작도 있지만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하철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숨도 못 쉬고 막 어지럽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실제로 뭐 실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지하철을 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뭐 두려움도 없다. 근데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건 자꾸 지하철 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또 내가 정신을 잃을까, 또 공황 발작이 생기지는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함을 느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공황 발작과 예기불안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공황장애 진단이 되고요. 과호흡 증상은 예를 들어서 전날 뭐 잠을 못 잔다거나, 커피를 과다 복용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과호흡 증상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호흡 증상과 공황장애는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공황장애의 특징은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혼자 있을 때도 나타나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려고 누웠는데 공황 발작이 생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막 직장 상사한테 혼나고, 그러다가 이제 막 과호흡 증상이 나타나고 공황 발작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고 자기 전에 누웠는데 갑자기 막 과호흡 증상이 나타나면서 공황 발작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공황장애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공황장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을 드시고 치료를 해야지
정도까지만 좋아질 수 있을 거고요. 정말 공황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불안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공황장애로 인한 자살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치료를 반드시 해야만 하고, 치료를 하시고 약을 드시면 과업 증상들도 훨씬 많이 좋아지시고 불안 증세도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